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세 가지의 투자를 합니다. 주식, 예금, 부동산. 이 세 군데 투자를 해요. 근데 이 세 군데 투자 상품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대 속성이죠. 첫 번째 수익성, 돈 얼마를 버느냐. 안정성, 얼마나 안전하냐. 황금성, 얼마나 빨리 현금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이 3대 투자 상품의 3대 속성인데, 주식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수익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나 안정성이 떨어지죠. 황금성 바로 가서 찾으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기업 주식을 투자해서 장기간 투자하는 바로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그럼 주식도 굉장히 훌륭한 안전한 상품이 되는 거죠. 예금 같은 경우는 안정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은행이 우리나라 망할 일 없으니까 황금성 은행 가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든 이자 높은 상품을 만들려고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죠. 또 많은 돈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금융 같은 경우는 결국 수익성이 가장 큰 잣대가 됩니다.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수익성 좋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벌었죠, 다들. 그다음에 안정성, 누가 훔쳐가지 못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이 황금성은 뭐냐? 부동산은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상품화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 황금성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면 상품화가 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큰 토지가 있어요. 이게 100억짜리 토지입니다. 이 100억짜리 토지 같은 경우 100억을 가지고 이걸 살 사람이 많지 않죠. 이게 5년, 10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를 잘게 쪼갭니다. 이렇게 막 쪼개요. 엄청나게 쪼개. 그래서 이거를 하나당 3천만 원 만들어. 그럼 갑자기 황금성이 올라가죠. 왜? 100억짜리 가진 사람은 별로 없지만 3천만 원 가진 사람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5천만 원에 파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부동산을 황금성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상승을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부동산들은 단독이나 빌라 이런 거는 획일화가 없죠. 다 조건이 달라요.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사고 팔지 못해요. 결정을 하도 이게 10억을 주고 살려고 해서 이게 10억인지 9억인지 8억인지 다 다르니까 결정이 힘든데, 아파트는 되게 쉽습니다. 아파트는 KB 들어가면 시세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굳이 가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황금성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바로 상품화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황금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유동성이라면 유동성. 그러니까 되게 흘러가게, 자연스럽게 돈처럼 흘러가게끔, 주식이나 돈 서로 주고받는 돈처럼 흘러가게끔 쉽게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바로 상품화가 돼서 가치가 많이 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부동산 폭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 1번의 예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폭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일본, 한국, 중국 이 세 개의 나라에 어떤 부분들이 있길래 서로 이렇게 어디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시대에 가격이 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폭등하고 우리나라도 폭등하고, 이런 어떤 구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까라는 부분들을 연구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신 부동산에 어떤 움직임을 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게 황금성,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올라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품화가 된 겁니다.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지만 주거의 개념인 이 아파트가 상품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투자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슬프지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부동산 값이 잘 안 뛰는 이유가 바로 일본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일본은 주로 단독이나 맨션 위주로 거래가 되잖아요. 맨션 같은 경우도 역주변에 좀 특이한 수요, 공급도 얼마 없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위주로 거래가 되는데 단독 같은 경우도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좀 작은 거. 그리고 획일화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품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상품이 없는 거죠. 부동산 상품이. 그러나 한국하고 중국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주거지가, 한국은 예전 70년대, 60년대는 토지 위주로 투자를 했어요. 넓은 토지 위주로. 그러나 한국이 80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아파트 때문에. 이 상품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획일화된,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국공유지니까, 토지 같은 경우도 중국도 토지를 거래할 일은 없는데, 중국도 아파트가 생기면서 갑자기 90년대 부동산 광풍이 점점 일어나서 2000년대 넘어서는 부동산 광풍이 일어난 거죠. 즉 아파트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부분이죠. 이 아파트가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바로 황금성, 획일성,
이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이유는 그러면 뭐 상품화가 됐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데 왜 그렇게 무슨 일만 생기면 한국의 아파트와 중국의 아파트는 폭등을 하느냐? 그건 바로 한국, 중국에는 학군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학군. 일본에는 학군이라는 개념이 좀 약해요, 우리보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립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까지 가는 코스 점점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립초등학교 때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사립초등학교 들어가면 사립대학교를 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획일화되어 있죠. 학력고사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된 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쪽에 학교, 학원이 많은 곳, 이런 곳이 학군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학군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아파트 가격 차이가 1.3배 정도가 나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학구율이 심해요.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일본하고 한국, 중국을 비교하면 일본은 학군 아파트가 없다라는 부분. 아파트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우리 한국, 중국은 학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급증했다. 또 이런 학군 아파트들이 희소성까지 생기면서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 중국 인식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돈 있고 행복, 또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좋은 직장에 가서 꼭 행복하다, 이런 개념도 물론 많죠, 어느 나라들. 그렇지만 그냥 가업을 있고서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과시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과시욕이 많죠. 큰 집, 큰 차, 또 좋은 대학.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도 자랑할 수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식의 전환, 인식의 문제 때문에 좀 아무래도 학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좋은 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많이 뛰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난 이렇게 살아도 행복해라는 인식을 가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네 꼴로 성공,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점점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자, 우리 이 황금성 유동성 때문에 아파트 값이 뛰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부에서 이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뭐 70% 매기고, 취득세를 12% 매기고, 보유세를 올려서 이 유동성, 황금성을 떨어뜨렸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죠. 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겁니다.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황금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와 동시에 공급을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규제하고 재개발을 절반 가까이 해제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멈춰버린 거죠. 이때부터 생긴 게, 유동성은 떨어졌지만 희소성이 생겨버렸어요.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상승이 아닌 이때부터 희소성으로 바뀌면서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만큼 가격이 뛴다고 한다면 완만한 상승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중간에 희소성이 생겨버린 거죠. 희소성.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 한강변의 아파트 좋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강변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 2%밖에 안 되는 면적입니다. 당연히 희소성이 있죠. 우리나라에 학군 좋은 아파트도 얼마 없죠.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GTX가 생기면 GTX 역세권의 아파트 얼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희소성만 찾게 되면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그 자리에 폭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희소성 있는 지역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는 어느 순간에 폭등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투기를 부추긴다기보다는 이왕 내가 거주할 거, 이왕 내가 투자할 거 조금 더 많이 오를 지역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바로 이 희소성 때문이기 때문에 좀 공급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일본과 우리나라, 뭐 중국, 이 부동산들을 비교할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주택 보급률입니다. 자,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입니다. 도쿄의 주택 보급률은 102%예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사실 보급률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서울에 뭐 인구가 100%라고 할 때 96%니까 이 100% 중에서 80% 이상의 수요가 아파트를 선호해요. 근데 서울의 공급률은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뭐 아파트 같은 빌라 말고 아파트는 5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급률 모든 80%가 원하는 50%의 아파트 공급률이 50%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또 여기서 새 아파트까지 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공급률은 96%가 아닌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이 붙겠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획일화된 아파트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은 수요가 좀 분산돼 있어요. 더군다나 일본은 주택에 대한 소유욕 자체가 없습니다. 90년대, 80년대 후반 잠깐 반짝한 거지 옛날부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주택 소유욕 자체가 없어요. 국민성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은 102%지만 여기다가 없는 수요들까지 계산하면 일본은 160% 이상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집값이 뛰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물가, 화폐 가치가 하락을 너무 많이 하면은 그때 가서 한 번에 뛰겠지만 일본은 화폐 가치 하락조차도 물가 상승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값이 안 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서울 아파트의 공급률과 도쿄의 주택 수요 이 두 가지만 보고 비교하더라도 단순하게 수치로 96대 102%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성공 리꼬르 대도시 아파트다 보니까 중국은 이 주택 보급률 자체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널려 있죠, 집들이. 그냥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도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희소성 때문에 중국의 아파트들도 역시 뭐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보다 더 비싸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참 행복하겠다. 왜? 맞벌이 부부가 안 쓰고 15년만 모으면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으니까. 중국은 100년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둘이서 벌어도 갚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또 그만큼 높은 이유가 바로 그런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값을 해결하려면 현재는 지속적인 공급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들이 항상 내세운 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 내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고 신도시 공급이 있어요. 근데 신도시는 서울시장이 할 수 없는 거죠.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계속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또 이제 신도시를 공급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서 이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LH 사태가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아서 앞으로 서울의 공급이 한동안 끊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이걸 통해서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또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재정착률이 있잖아요. 기존 조합원들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만큼이 주택 보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후보들이 서울시장 후보들이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왜? 늘어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늘어나는 거 아무리 늘려도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도심 내에는 주택 공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96%의 주택 공급률을 100%까지 채우려면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몰라요. 여기에다가 아파트 공급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80%까지 채우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50년, 10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고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신도시를 통한 아파트 공급 이게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 값은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를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기간을 보면은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방법은 기존 재개발지들을 혜택을 많이 줘서 빨리 공급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면 4년 내에는 입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지금부터 4, 5년간은 아파트 공백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유일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양도세를 인하해서 기존의 매물을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불로소득인데 양도세를 인하하면 불로소득을 인정하니까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집을 이제 양도세를 안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양도세 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의 집값이 여기서 더 폭등하게 되면 오히려 안 가지고 있는 데는 더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빨리 여기서 잡아야지
그나마 신도시를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서 아파트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빨리 인하해서 기존 매물 나와서 거래시켜주고, 그다음에 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당장은 공급 못해도 심리적 공급이라도 해줘야지 부동산 가격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재건축 층수 완화,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층수 완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 재건축 가지고 계신 분들, 재건축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층수 완화가 분명히 서울시장들이 모든 서울시장 후보 유력하신 분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층수 완화가 되면 아파트에 대한 내재 가치가 높아요. 물론 그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재초제 때문에 실제 재건축 진행은 더디더라도 내재적인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뛸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규제 완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규제 완화하는 것만큼 뛸 거고. 그러니까 재건축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긴 시간을 거쳐서 대기를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어떤 규제 완화 때문에 상승한다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규모 단지들의 재건축 단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시간을 오래 기다리겠지만 그만큼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특히 기존 재개발을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돼요. 지금은 공공개발하는 것들만 활성화 인센티브를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신규 지정이기 때문에 입주까지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10년 걸려요. 그럼 이 동안에 공급이 없죠. 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결국은 기존 재개발로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재개발도 활성화돼서 공급이 좀 빨라질 거고, 근데 이것보다도 현재 서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누가 서울시장이 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심히 예측해 본다면 서울에는 소규모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150세대에서 약 300세대 정도의 이런 재개발 활성화시켜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개발도 규모가 커지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소규모는 서울에서도 서울시 자체적으로 빨리 속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규모 재개발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주택이 없으신 분, 내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집을 받기를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 투자를 해서 이렇게 신규 소규모 재개발로 될 만한 지역을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유력한 좀 지역을요. 왜 분산 투자를 하냐?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특히 큰 돈을 들이는 지역보다는 좀 작은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즉 좀 전세가가 좀 높은, 매매가가 낮으면서 그런 좀 약간 그런 역에서 멀지 않지만 좀 외곽 쪽에 그런 쪽을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고, 조금 더 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중심지에 재개발로 앞으로 될 만한 지역, 소규모로 될 만한 지역들을 또 역시 분산 투자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떤 분들은 투기를 조장한다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투자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정보를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정보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하지 말고 저점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죠. 갑자기 자산 가치가 하락해서 남들 상대적으로 빈약해지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제가 지속적인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 자산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조금 더 부동산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꼰대들 계속 사랑해 주시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당연히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내가지고 더욱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쪽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구독, 그 다음에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가지고 다음에 생방송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